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장남이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차 열쇠도, 지갑도 모두 그대로였지요. 마치 공기처럼 증발해버린 상주. 그런데 이틀 후 장례식장 뒤편에서 발견된 것은 핏자국이 묻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는 또 다른 죽음이 숨어 있었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이자 침묵이 만들어낸 범죄의 기록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겨울비가 내리는 11월 저녁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드세요. 검은 상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강현석, 42살. 고인의 장남이자 이번 장례식의 상주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차분했지요. 3일장 중 이틀째 그는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문상객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어요. 현석의 그 침착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빈소 안쪽에는 고인의 아내 김선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68배 그녀는 눈물도 말도 없이 그저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옆에는 딸 강수진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36살의 수진은 간호사였어요. 오빠와 달리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지요. 오빠, 좀 쉬어. 내가 대신 나갈게. 수진이 현석에게 말했지만 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장남이니까.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미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조문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했지요. 현석은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그것이 가족들이 들은 현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1시, 2시. 현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오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나가보니 현석의 차는 그대로 있었지요. 심지어 차 안에는 그의 지갑과 차 열쇠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어머니. 오빠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갔어요. 새벽 3시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서경찰서 강력팀 박재훈 형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47의 박 형사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실종 사건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 스타일이었지요. 발인이 오늘 오후인데 상주가 사라졌다고요? 박 형사는 빈소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김선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젯밤부터요. 담배 피우러 나간다더니. 평소에 가출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박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지요. 마지막으로 보신 분이 동생분이시죠? 네, 밤 11시쯤이었어요. 오빠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그때 오빠 표정이나 상태는 어땠습니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기도 했고요. 생각이 많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박 형사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박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주차장, 장례식장 뒷문, 흡연구역. 그는 모든 곳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CCTV는 확인하셨습니까? 장례식장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어젯밤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11시 4분, 현석이 장례식장 정문을 나섰어요. 담배를 꺼내 물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리고는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어요. 현석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그는 담배를 버리고 주차장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론 어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어요. 주차장 뒤편에 CCTV는 없습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박 형사는 직접 주차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공터와 인접한 어두운 공간이었지요. 풀이 무성하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지요. 박 형사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흰색 손수건이었어요. 그런데 한쪽 모서리에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혈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감식반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발인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 전체를 통제했지요. 가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김선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요. 그날 저녁 박 형사는 가족들을 따로따로 조사했습니다. 먼저 어머니 김선희였어요. 강현석 씨와 고인, 그러니까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최근에 갈등은 없었습니까? 김선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지요. 유산 문제로 좀 의견이 달랐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면서 현석이 생각보다 적게 받게 됐거든요. 현석이 섭섭해했어요.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 달 전쯤이요. 그 이후로 부자 사이가 좀 서먹했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수진이었어요. 오빠와 사이는 어땠습니까? 보통이요. 연락 자주 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최근에 다툰 적은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좀 언쟁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빠는 사업이 어렵다고 돈을 못 낸다고 했어요. 제가 혼자 다 부담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게 언제였죠? 2주일 전쯤이요. 박 형사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젯밤 오빠가 나가기 전에 통화하셨습니까? 아니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하지만 박 형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박성호였습니다. 64살의 박성호는 고인의 대학 동창이자 사업 파트너였어요. 강현석 씨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어제 조문 왔을 때요. 인사만 나눴어요. 평소에 친하셨습니까? 아니요, 거의 모르는 사이죠. 그럼 최근에 만난 적은요? 박성우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한 달 전에 한 번 만났어요. 무슨 일로요? 현석 씨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거절했지만요.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박 형사는 세 사람의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미묘한 차이들이 있었지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요. 박 형사는 현석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분 짧은 통화 기록이 하나 있었어요. 상대방은 누구였을까요?
박 형사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을 품고 있었지요. 장례식장의 향 냄새 속에서 누군가의 거짓말이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에 묻은 혈흔은 강현석의 것이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이것은 실종 사건이 아니었지요. 누군가 현석을 해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 형사는 세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어머니 김선희, 여동생 강수진,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 박성호. 이 중 한 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가족의 장례식에서 또 다른 죽음이 시작되어야 했을까요? 사건 발생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강서경찰서 조사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AB형 강현석 씨 것이 맞아요. 감식반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박 형사는 손수건 사진을 들여다보았지요. 혈흔의 양으로 봐서는 심각한 부상이었어요. 생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어떻게 됐나?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분 강현석 씨가 건 전화 상대는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성호였습니다. 조사실 안이 술렁였어요. 박성호는 분명 현석과 거의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었지요. 하지만 실종 당일 밤 두 사람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현석이 사라지기 불과 몇 분 전에요. 박성호를 다시 데려오세요. 1시간 후 박성호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어젯밤 11시에 강현석 씨한테 전화 받으셨죠? 박 형사가 통화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아, 그게 처음엔 최근에 만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한 달 전에 한 번 만났다고 했어요. 이제는 또 뭐라고 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워낙 짧은 통화라.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박성호가 손을 비볐습니다. 현석 씨가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어요. 밤늦었고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통화는 얼마나 했습니까? 1분도 안 됐어요. 박 형사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47초였어요. 그 후에 강현석 씨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봤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박 형사는 박성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어젯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장례식장에 있다가 자정쯤 집에 갔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증인입니다. 박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사람을 불렀지요. 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울먹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다친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박 형사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지요. 강수진 씨, 어젯밤 오빠랑 통화하셨죠?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 오빠한테 전화 오셨더군요.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그거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지요. 오빠가 박성호 아저씨 얘기를 물어봤어요. 박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박 아저씨가 어디 사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왜 그런 걸 물어봤을까요? 모르겠어요. 급하게 물어보길래 장례식장에 계실 거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요? 끊었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박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박성호 씨를 만나려고 했다는 얘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박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지요. 오빠와 박성호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빠가 박 아저씨한테 돈을 빌리려 했다는 건 들었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요. 오빠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빚도 엄청났어요. 얼마나요? 2억 넘는다고 들었어요.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억이면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오빠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절했거든요. 왜요? 오빠가 도박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이 순간 사건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이요? 네. 주식 선물 거래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대요. 박 형사는 현석의 금융거래 내역을 긴급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6개월간 15억이 넘는 돈이 증권 계좌로 들어갔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건 300만 원 뿐이었지요. 아버지는 언제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2달 전쯤이요. 오빠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알았대요. 그때 아버지 반응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오빠를 유언장에서 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박 형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동기가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현석 씨가 받을 유산은요? 거의 없어요. 집 한 채 정도? 나머지는 어머니랑 제가 나눠받기로 했어요. 현석 씨는 그걸 알았습니까?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를 냈어요.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박 형사는 어머니 김선희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김선희는 지쳐 보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현석 씨 빚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김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한테 들었어요. 유언장 내용도 아시고요? 네. 현석 씨가 화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김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한테 협박까지 했어요. 협박이요? 유산을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아버지 죽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죽음이요? 무슨 뜻입니까? 김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박 형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편이 스스로 약을 많이 먹었어요. 고통이 심해서요. 저는 그걸 알았지만 막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현석이가 그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저를 협박한 거예요. 박 형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협박 때문에 유산 분배를 바꾸셨습니까? 아니요. 남편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현석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거든요. 현석 씨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장례식 전날 제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생각을 바꾸라고. 거절하셨습니까? 네. 그 후에는요? 연락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박 형사는 다시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압박이 달랐어요.
강현석 씨가 왜 당신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박성우가 당황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돈 때문 아닙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거절했어요. 한 달 전에는요. 그런데 어젯밤에 다시 연락했다면? 박성우가 땀을 닦았습니다. 글쎄요. 박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도 빚이 많더군요. 8억. 박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강현석 씨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었죠? 5억.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요. 갚으셨습니까? 박성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못 갚으셨군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독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현석 씨가 그걸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다가요. 박 형사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현석 씨가 어젯밤 당신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빚을 갚으라고 했나요? 박성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그래서 만났습니까? 아니요. 안 만났어요. 그럼 왜 거짓말했습니까? 무서웠어요. 의심받을까봐. 박 형사는 세 사람의 진술을 종합했습니다. 모두에게 동기가 있었어요. 김선희는 협박을 받았고 수지는 유산 때문에 오빠와 갈등했으며 박성우는 거액의 빚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형사는 사무실에서 진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감식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손수건에서 또 다른 혈흔을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두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강현석 씨, 다른 한 명은 박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감식 결과를 받아들고 숨을 멈췄어요. 한 명은 강현석, 그럼 다른 한 명은 누구였을까요? 범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용의자 모두 알리바이가 애매했고 증거는 부족했지요. 박 형사는 벽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진실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삭제된 통화 기록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밤을 새웠어요. 책상 위에는 세 사람의 진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지요. 뭔가 놓쳤어요. 분명히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형사님, DNA 결과 나왔습니다. 감식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두 번째 혈흔의 주인은 박성우였습니다. 박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성우라고요? 네, 확실합니다. 혈액형도 일치하고 DNA도 일치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현석과 박성우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지요. 두 사람 모두 피를 흘렸어요. 박 형사는 즉시 박성우를 소환했습니다. 오전 9시 박성우가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성우가 당황했지요. 왜요? 보여주세요. 박성우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른손 손등에 긁힌 상처가 있었어요. 이틀 정도 된 상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넘어져서 다쳤어요. 언제요? 그저께 아니 사흘 전? 박성우의 대답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피가 손수건에 묻어 있었어요. 박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강현석 씨를 만났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인 용의자가 됩니다. 박성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요. 만났어요. 박 형사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젯밤 아니 사흘 전 밤 11시 반쯤이요. 장례식장 뒤편에서요. 현석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까? 네. 꼭 만나야 한다고.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박성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 얘기요.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갚으라고. 그래서요? 없다고 했어요. 정말 없었어요. 그 다음은요? 박성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현석 씨가 화를 냈어요. 아버지 죽음이 수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박 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죽음이요? 네. 현석 씨는 아버지가 자살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알고 있다고 의심했죠. 알고 있었습니까?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구였으니까요. 친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았어요. 현석 씨는 왜 당신을 의심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났거든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요. 박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친구가 빚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아들 빚까지 떠안게 됐다고, 그래서 제 빚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박성우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친구가 편하게 보내주고 싶다고 했어요. 약을 구해달라고. 조사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자살 방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는 알려줬어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석 씨는 그걸 알았고요. 네.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다가 약 봉지를 찾았나 봐요. 거기 제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3억이요. 박 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탐욕과 절망이 만든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다툼이 됐어요. 제가 없다고 하니까 현석 씨가 멱살을 잡았어요. 싸웠습니까? 네, 제가 뿌리쳤어요. 그러다가 현석 씨가 넘어졌어요. 그때 다쳤습니까? 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박 형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까? 박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있었어요. 근데 계속 피가 나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데려갔습니까? 그러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현석 씨가 제 팔을 잡고 신고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무서웠어요. 제가 죽인 것처럼 보일까봐. 박 형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익명으로. 언제요? 20분쯤 후에요. 공중전화로. 박 형사는 즉시 확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그날 밤 11시 50분 장례식장 인근 공중전화에서 구급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박성우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떠났을 땐 분명 거기 있었어요. 박 형사는 현석이 스스로 어딘가로 갔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고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 후로 현석 씨를 보지 못했습니까? 네. 저는 집으로 갔어요. 손수건은요? 제 거예요. 현석 씨 상처를 닦아주려고 꺼냈는데 싸우면서 떨어뜨렸나 봐요. 박 형사는 박성우를 일단 유치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장례식장 뒤편
그날 밤 두 사람이 싸웠던 곳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요. 혈흔이 흩뿌려진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혈흔은 특정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공터 쪽으로요. 박 형사는 혈흔을 따라 걸었습니다. 50m쯤 갔을 때 더 이상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곳에 낡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지요. 박 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내부를 비쳤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는 멈춰 섰습니다. 창고 구석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강현석 씨. 박 형사가 달려갔습니다. 현석은 벽에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지요. 옷은 핏자국 투성이었어요. 박 형사가 맥박을 짚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현석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마도 이틀 전에 숨진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현석은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이곳까지 기어왔고 여기서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바닥에는 현석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어요.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졌습니다.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지요.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수신이는 강수진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욕심이 많았어.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해. 성우 형을 용서해줘. 내가 먼저 손을 댔어. 그냥 사고였어. 메시지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현석은 숨진 것이었지요. 박 형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형사는 가족들에게 현석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선희는 쓰러졌어요. 수지는 울부짖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슬픔에 잠겼지요. 박성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정식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박 형사에게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디지털 포렌식 팀에 현석의 휴대전화 복구를 요청했어요. 삭제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요? 사건 당일 밤 강수진 씨와의 통화 기록이 삭제돼 있었어요. 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요? 11시 5분이요. 통화 시간은 3분이었어요. 박 형사는 수진의 진술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은 10시 45분에 오빠와 통화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빠가 박성우를 만나기 직전에요. 박 형사는 즉시 수진을 소환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강수진 씨 사건 당일 밤 11시에 오빠한테 다시 전화했죠? 수진이 몸을 떨었습니다. 아니요. 휴대전화 기록이 복구됐어요. 삭제했지만 다 나왔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삭제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수진이 울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박성우 아저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말렸어요. 하지만 오빠는 듣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돈이 생기면 나한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병원비 도와준 거 미안하다고.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말리지 않았군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돈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박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박성우는 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기다렸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취소됐습니다.
대신 장남의 장례식이 치러졌지요. 박 형사는 장례식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탐욕이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침묵이 죽음을 불렀지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건은 종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성우는 구속됐고 강현석은 죽었지요. 하지만 박 형사는 뭔가 놓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현석은 왜 구급차를 기다리지 않고 창고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을까요?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박 형사는 다시 한번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어요. 모두가 놓친 결정적인 단서를요. 이 사건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현석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형사는 사무실에서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재판 준비를 위해서였지요. 검찰은 박성우를 상해치사로 기소했습니다.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박 형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현석이 발견된 창고의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현석의 시신, 깨진 휴대전화, 바닥의 혈흔. 모든 것이 박성호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아니, 거의 일치했어요. 박 형사는 확대경으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현석의 옷에 묻은 혈흔 패턴이었어요. 등 쪽에 핏자국이 있었지요. 이상했습니다. 박성우와 몸싸움을 하다 뒤로 넘어졌다면 등에 피가 묻을 이유가 없었어요. 머리를 다쳤다고 했으니까요. 박 형사는 즉시 부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등 쪽 혈흔에 대해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10분 후 부검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형사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등에 묻은 피는 사망자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박 형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아직 대조가 안 됐는데요. DNA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형사는 결과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등에 묻은 피는 강수진의 것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수진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집에도 병원에도 없었습니다. 강수진 씨 행방을 찾으십시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수진은 인천공항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외로 출국하려던 참이었어요. 수진이 조사실로 끌려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강수진 씨 사건 당일 밤 오빠를 만났죠?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당신 피가 오빠 옷에 묻어 있습니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몰라요. 박 형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그 창고에 갔었어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지요. 갔어요. 언제요? 새벽 1시쯤이요. 왜 갔습니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2시쯤이었어요. 박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현석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그런 통화가 없었어요. 공중전화로요? 네. 오빠가 다쳤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까? 네. 창고 위치를 알려줘서 찾아갔어요. 그때 오빠 상태는 어땠습니까?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많이 안 좋았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의식도 흐릿했어요. 병원으로 데려갔어야죠. 그러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거부했어요.
경찰한테 들키면 박성우 아저씨가 살인자가 된다고. 자기가 먼저 손을 댔으니까 정당방위라고. 그래서요?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부탁했어요. 그냥 이대로 보내달라고. 조사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자살을 원했다는 겁니까? 네. 오빠는 빚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박 형사는 현석의 마지막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그래서 당신은 그냥 둔 겁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원했어요. 제발 그냥 가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30분쯤요. 오빠가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저는 오빠를 안아줬어요. 그때 제 옷에 피가 묻었나 봐요.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죽는 걸 지켜봤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빠가 자라고 해서 나왔어요. 새벽 2시쯤이었어요. 그때 살아 있었습니까? 내 숨은 쉬고 있었어요. 박 형사는 부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유언이었어요. 그냥 사고사로 해달라고. 박성우 아저씨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통화 기록을 지운 겁니까? 네. 제가 창고에 간 증거를 없애려고. 박 형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은 방조치사죄로 기소될 겁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박 형사는 즉시 검찰에 연락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성호의 혐의는 상해치사에서 과실치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석이 스스로 치료를 거부했고 수진이 그것을 방조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성호는 법정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박성호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친구를 죽인 죄인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고였다 해도 제가 손을 대지 않았다면 친구의 아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가 김선희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김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박성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강수진의 재판은 한 달 후였습니다. 수진은 방조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 형사는 다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현석의 납골당에 가기 위해서였지요. 그곳에서 김선희를 만났어요. 형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선희는 아들의 위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형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편이 힘들어할 때 더 잘해줬어야 했어요. 현석이가 방황할 때 잡아줬어야 했고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돈 때문에 가족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김선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석이가 마지막에 남긴 문자를 봤어요. 미안하다고, 욕심이 많았다고, 우리 아이도 고통스러웠나 봐요. 박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님,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나요? 김선희가 물었습니다. 빚이요. 원망이요. 후회요. 그게 우리 가족에게 남은 전부예요. 박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선희가 자리를 떴습니다. 박 형사는 혼자 납골당에 남았어요.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박 형사는 현석의 위패를 바라봤지요.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자살, 그리고 아들의 죽음.
두 번의 장례식이 한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돈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빚을 갚지 못한 아버지의 고통, 빚을 떠안은 아들의 절망, 유산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 탐욕과 궁핍이 뒤섞인 비극이었지요. 박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면, 만약 현석이 병원에 갔다면, 만약 수진이 구급차를 불렀다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었습니다. 침묵이 죽음을 만들었어요. 거짓말이 비극을 키웠지요. 박 형사는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여전히 조문객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자식이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박 형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떠났지요. 백미러에 비친 장례식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향 냄새는 이제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탐욕이 가족을 무너뜨렸던, 침묵이 죽음을 불렀던 그 슬픈 이야기는요. 박 형사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서울 강남에서 유산 다툼 끝에 형제가 다퉜고, 박 형사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또 다른 탐욕이, 또 다른 침묵이, 또 다른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박 형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죽음 앞에서 남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 강현석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문자에 담긴 미안함, 그것이 그가 남긴 전부였어요. 박 형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계속 가야 했어요.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으로 장례식에서 시작된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강수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